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심화 시간,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 5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335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CPI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거 라스파이레스 물가 지수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실 겁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니 할 때 과거의 상품의 생산량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의 변화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과대평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개요 보시면 현재 작성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 변화 또는 생계비 변화를 과대평가하는, 요거 자체를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되긴 하는데 왜? 그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Why?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소비자의 대체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상품 바스켓에서 제가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와 사이다를 가지고 햄버거를 먹는다 할게요. 근데 콜라 가격만 비싸졌어. 그럼 저는 콜라 대신 저는 사이다나 콜라나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콜라 대신 사이다를 소비할 수 있는데 아니야. 너는 그대로 비싸진 콜라를 소비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니까 우리 소비자가 바보같이 비싸진 것도 계속 소비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대체 가능성, 요거를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래서 편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1번 보시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재화의 구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내린 것을 많이 사게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니야, 동일한 상품 묶음 비싸지든 싸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계비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하게 되면 과대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제품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자, 이런 신제품,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더 넓어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 소비자는 더 낮은 비용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제품 같은 것들이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선택의 폭이 많아진, 역시 약간 느낌이 대체 가능성과 비슷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품질의 퀄리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화에 대한 품질의 변화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화의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똑같은 노트북을 구입하더라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노트북 개수이지만 성능이 2배 향상되면 사실은 더 비싸고 좋은 걸 2개 산 거나 다름없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물가 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물가 지수를 과대평가한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네, 인플레이션 조세, 요거는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345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효과 해서 먼델 토빈 효과 한번 볼게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효과 해가지고요. 요게 약간 어떻게 보냐면 단기에는 약간 케인즈 시각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것을 케인즈 학파에 해당하는 먼델 토빈 효과, 저는 그래서 둘 이름을 합쳐서 먼토 효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런데 이게 말고 장기가 되면, 장기에는 약간 고전학파 메커니즘에 좀 가깝습니다. 자, 이게 무슨 효과야? 피셔 효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피셔 효과. 자, 피셔 효과, 먼토 효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이자율은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더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기대물가 상승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2번 보시면 명목 이자율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아니, 자, 다시 요거부터 볼게요. 장기에는 요 명목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이 있고 실질 이자율, 예상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얘가 만약에 10% 상승했다 할게요. 그러면 장기에는 얘가 변함이 없이 명목이자율이 10%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게 피셔 효과, 피셔 가설입니다. 오케이? 자, 우선 직관적으로 볼게. 근데 단기에는요, 명목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게 전부 다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야. 얘가 10% 상승했는데, 여러분, 얘가 만약에 6%만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 정확하게 명목이자율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락한단 말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명목이자율이 즉각 반영하지 못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가격 변수가 경직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케인즈 학파랑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거지. 얘가 그만큼 다 반영이 안 돼.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로 작동하게 되고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게 바로 먼토 효과예요. 장기에는 명목이자율이 그대로 반영되면 실질 이자율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거기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실질 이자율 자체가 거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 실질 이자율 자체가 하락하게 되고 투자가 증가해서 I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명목이자율로 표현을 해놨어. 그러니까 LM 곡선은 가만히 있습니다. 명목이자율로 돼 있으니까 IS 곡선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직축을 명목이자율로 놓을 때랑 실질이자율로 놓을 때랑 달라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IS는 당연히 실질이자율 기준으로 하는 거지.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얼마만큼 그게 반영됩니까 하면 이만큼 상승한 크기만큼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IS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지? 이동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이자율에는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10% 여기까지가 10%야. 10% 올라간다라고 상정을 했는데 여기에 명목이자율의 상승의 크기는 6%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 올라가는 정도가 6%밖에 되지가 않게 돼서 그 차이만큼이 옆으로 김밥을 이렇게 막 꼭꼭 집어넣는데 이게 다 여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김밥 옆구리 터지는 그런 것처럼 옆으로 틱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물론 장기가 되면 이만큼 정확하게 반영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작게 상승했다고. 10% 상승했지만 6%만 상승했다고. 10% 상승했는데 6%만 상승했다고. 따라가셨죠? 자,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는 효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폭은 IS 수직거리만큼 상승했지만 명목이자율은 그거보다 낮아요. 자, 그래서 6번 기대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도 필요 없고요. 요거 있잖아, 요것이. 요거 식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갔을 때 명목이자율이 fully 다 반영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뭐 단기,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명목이자율 상승으로 전부 다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데 그걸 바로 먼델 토빈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먼토 효과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48페이지에 피셔 효과와 다비 효과 있는데 다비 효과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피셔 효과가 이거지. 한꺼번에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셔 효과에 따르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명목 이자율이 비례적으로 상승해서 실질 이자율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피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얘가 있습니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0%일 때 명목 이자율이 10%였으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10%로 높아지게 되면 명목 이자율도 20% 상승해서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은 변함이 없다. 자,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장기에는 예상을 한다. 그래서 즉각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럼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랑 채무자의 부하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는 손해고 채무자가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소득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 할지라도요.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조세를 부과할 때는 어디다가 부과합니까? 그래, 텍스를 부과할 땐 여기다 부과한다니까, 정부가 텍스를 부과하는 텍스는 명목 변수에다가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명목 변수를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변함이 없잖아. 실질 이자율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돼요. 이자 소득세를 낼 때. 근데 정부가 누진 과세로 여기 명목 변수에 과세하게 되는데 밑에 표 보이시죠? 명목 이자율이 10에서 20으로 올라갔어. 조세가 세율이 40%가 되면은 4%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 후 실질 이자율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뭐 물가 연동제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자, 353페이지에 양적 완화 정책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적 완화 정책 우리 Q2라고 합니다. 이징한다는 거 허리띠를 쫙 풀어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자,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는 것은 단기 이자율이 거의 제로 수준에 근접하여. 아니, 단기 이자율이 거의 제로가 됐다는 것은 거의 유동성 함정에 빠진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거의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야. 이렇게 돼서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전통적인 방법, 바이패스라고 합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뭔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정책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걸 우회해서요. 장기 국채를 비롯한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장기 국채라든가 이것저것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이라든가 뭐 구입할 수 있는 걸 다 구입하는 거야. 금융자산 등 이거를 대규모로 매입해서 그러니까 사들이는 거죠. 이걸 매입하게 되면 뭔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해서 통화량을 직접 공급을 해주는 거야. 원래는 이제 이자율을 낮추거나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게 돈을 보는 통화를 증가시키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야 기업들에게 줘 하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할 여력도 안 돼. 그러니까 직접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명목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적인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직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그냥 돈을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경기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이자율이 거의 제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유동성 함정의 상황이어서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경기 침체로 유동성 하면 화폐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이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일 때 미국 같은 경우가 약간 유동성 함정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약간 전통적이지 않은 이렇게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2번 내용을 보시면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가 아니라 중장기 국채 같은 것까지 다 사들이는 거야. 여기 돈이 아니겠습니까?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지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 이자율을 직접 떨어뜨리게 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뭐냐면 이게 단기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요. 단기 이자율에 아주 한머니에 해당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지? 그냥 콜금리 같이 아주 최단기의 그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영향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기 이자율에 이렇게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자율로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다? 장기 국채를 직접 사서 직접 그냥 전통적인 거와는 달리 장기 이자율에 영향을 줍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차이점 구별되시겠습니까? 예. 2번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대량 매입하게 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서 대출 자체가 또 확대되고 그에 따라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양적 완화를 이용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다 그랬죠? 풍부해진 유동성이 이게 어디로 가요? 돈이 갈 데가 없잖아.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가게 돼서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를 약간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산 가격 효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돼서 자, 부자가 됐다 생각해서 이게 이제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들도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사람들이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뭔가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합니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명목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먼토 효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돼서요. 아니 얘가 올라갔는데 실질 이자율이 요거보다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명목이자율이 그럼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먼토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토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더 나가서 5번에 통화 공급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 특히 원화 같은 거 대폭 증가, 원화 가격 하락하겠죠. 그럼 달러 가격 올라가게 되니까 순수출 증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경기 침체 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명목이자율은 제로 바운드를 합니다. 0 밑으로 내려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ISLM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LM 곡선이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게 0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LM. 오케이? 자, 그래서 IS 곡선은 이렇게 있고 IS. 그래서 거기 보시면 IS0, LM0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2번 보시면 더 이상 이자율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통화량을 증가시켜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이게 증가는 LM을 우측 이동시키죠.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데, 자,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쭉 간다고. LM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자율은 근데 변함이 없잖아.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 정책이 무력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유동성 함정에서는 LM을 우측 이동시키는 통화 정책이 무력, 여기서 무력하다는 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4번 보세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여기 민간의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순수출, 네, 평가 절하를 통해서 환율 인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고 그랬지.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IS를 이동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IS를 우측 이동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IS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여기로 가더라도 아니면 여기 있더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거기 보시면 피구 효과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피구 효과랑 유사하게 IS가 우측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피구 효과입니다. 피셔, 피구,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등장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실질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로 IS가 우측 이동하는 실질 부의 효과, 그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그래서 대공황을 탈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뭐 심화 내용으로 별로 할 만한 게 많진 않고요. 저 뒤로 가서요. 필립스 곡선 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과 총 공급 곡선 요거 한번 볼게요. 필립스 커브와 AS 곡선 요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원래 파이라는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이 P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Y가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 이렇게 관계에서 나타내는 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치? P와 Y와의 관계를 AS 곡선 이렇게 되고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필립스 커브 이렇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얘와 얘와의 관계는 뭡니까? 오쿤의 법칙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산발이 법칙인데 오큰의 법칙하고 요걸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출 때 GDP가 얼마나 감소하는가가 희생 비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결국 뭐냐면 필립스 커브랑 AS 곡선은 같다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살짝 한번 볼게요. 자, 물가와 인플레이션과 실질 GDP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단기 AS 곡선이고요. 실질 GDP와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서 오쿤 법칙을 연결하면 필립스 커브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 공급 곡선 AS 곡선 한번 다시 봐요. 루카스 공급 곡선이죠. Y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 N이라고 할게요. 더하기 알파 P- 예상 물가, 기대 물가 이렇게 있어요. 하점자 T 있는데 우선 빼도록 할게요. 오쿤의 법칙 나와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이라는 것은 거기 GDP 증가율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 식이 살짝 있는데 오쿤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암기하지 마세요. 보통 시험에서는 식을 제시해 줍니다. 자, 완전 고용 산출량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국민소득 수준이 얼마나 이렇게 미달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 그 차이만큼 실업률이 발생하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발생해요. 자, 여기서 실업률하고요. 거기 보시면 자연 실업률이야. 요거와의 차이, 요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증가율 개념을 바꿔 쓰기 위해서 하점자 T를 넣는데 우선 복잡하니까 우린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공급식을 P에 대해서 정리한 후 양변에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 하점자가 원래는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증가율이니까. 그래서 이때 빼주는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거기다 볼게요. 자, P의 T 여기다 쓸게요. T가 되면 요거 놔두고 나머지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T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분의 1
y의 t 마이너스 yn. 이걸 식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하점자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뭐 전개 과정을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 식을 그냥 자체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로 빼줘요. 그래서 t기의 물가 상승률로 표현하려고 이전기와 차이를 빼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전기를 빼줘요. 양쪽에다 다 빼주는 거죠. t-1기로 빼주게 되고요. 더하기 알파분의 1 y의 t 마이너스 yn 이렇게 됩니다. 아니 여기 식에다가 요거 하나 더 들어간 거지. 양변에 요걸 집어넣어 줬으니까 이 꼴은 그대로 성립을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요 식 있잖아. 요거를 물가 상승률로 표현을 해가지고 파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가 상승률, t기의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예상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상 기대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t기의 예상 기대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이 관계는 또 요쪽에다가 우리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yt-yn 이렇게 되는 것을 요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요걸로 변화율로 표현해서 요거 나타내는 걸로 그냥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람다로 바꿔서 식을 넣네. 집어넣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변화율로 표현하려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실질 GDP의 변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해서 오큰의 법칙을 요거 조금 변하는 거니까 요걸 좀 변형시켰어요. 살짝 요거 없는 걸로 해서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림짐작 그렇게 되는 식이겠지.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파이 t기의 물가 상승률은 기대 물가 상승률에다가 요거를 거기서 이제 조작을 해서 이제 알파분의 요 베타 막 섞인 거지. 그래서 거기 람다로 했습니다. 알파분의 베타 해가지고 마이너스 람다 u 마이너스 u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짝만 보세요. 이걸 뭐 과정을 어떻게 증명하세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5번이 중요합니다. 자, 위에 도출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필립스 곡선은요. 단계 AS 곡선은 두 개 뭐다? 똑같다. 데칼코마니 같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 단계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거시경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물가 수준을 분석할 때 요걸 나타낼 때는 AS가 좋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분석할 때는 필립스 커브가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여러분, 다음에는 이력현상, 기억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스테리시스 이렇게 하는데 이력현상이라 하죠. 이력현상과 기억효과 이렇게 합니다. 기억효과.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왜 등장했는가? 등장 배경이라고 할까요? 개념이라 할까요? 한번 봅시다. 자, 실업률의 히스테리시스라는 것은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진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은, 아니,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다시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경제가 좋아지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면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실업률이 딱 높아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경기 침체가 해결되면 경기 침체가 만약에 해소가 되면 아니 그러면 다시 실업률이 이 상태로 떨어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원래 상태, 이 원래 상태라는 게 뭐야? 원래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게 자연 실업률 요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잠깐 이탈했다, 경로 이탈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안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냐면 자연 실업률 흐름의 궤적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점프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자체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력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력 현상이라는 게 이력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력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흔적이 계속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나의 기억, 흔적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경기 침체로 충격이 왔습니다. 요 충격이 꽝 하고 왔는데 이 충격이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임플리케이션은 뭡니까 하면 자연 실업률은 우리 통화주의 입장에서 적응적 기대 가설에서는요. 자연 실업률 가설 이거 뭐냐면 얘는 고정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력 가설은 아니야. 자연 실업률 자체도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연 실업률은 고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주장이냐면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야. 케인즈가 통화주의라든가 이쪽을 어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 한번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왜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가지 못하지? 이유는 뭐야? 요거요. 첫 번째는요. 노동자의 숙련도 상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번 실직 상태가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련도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뭐 막노동이나 간단한 일 외에는 새로운 자기의 기술이 낙후되니까 뭐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 이제 또 근로자도 태도가 변합니다. 근로자의 태도가 바뀌어요. 자꾸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된 낙담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상당 기간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자들도 행동이 바뀌어서 실업자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그게 편해. 익숙해지고 의욕이 상실합니다. 아이고 그냥 뭔가 할 맛 안 나.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실망 근로자가 되는 거죠. 자, 노동시장에서 또 신호효과, 낙인효과라고 합니다. 신호, 거기 보니까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낙인 효과가 발생해요. 아니 경제가 안 좋은 경우에도 사실 취업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때 취업을 못한 사람들은요. 그때 못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아니 왜 취업을 계속 못했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요.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30% 기업이 인력을 감축한다 그러면 누구부터 자르겠습니까? 당연히 능력 떨어지는 사람이 잘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 좋아졌을 때도 기업에서 봤으면 당신 실업 상태에 있네? 알고 봤더니 잘렸을 때 먼저 잘렸네? 능력 없고 그러니까 먼저 잘린 거 아니겠어? 약간 편견이죠. 그런 걸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나쁜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싸아싸 모형이라고 그랬죠. 내부자, 외부자 모형입니다. 내부자, 외부자 모형. 네,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거는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경기 침체로 일부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내부자인 취업자의 규모가 축소돼.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건 내부자는 취업에 성공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취업한 사람이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인싸 모형에서 노조에 가입한 취업한 사람들이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 저 밖에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까지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냥 우리 지금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질 임금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 결과 오히려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외부자가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이해 가시죠? 자, 이미 취업한 사람과 노조의 가입자들은 야, 우리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고임금을 오히려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은 임금 하에서도 취업 상태니까 취업하고 싶지만 임금 자체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실업 상태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3번 이력가설의 의미 한번 볼게요. 의미와 평가.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와 시사점이 있는가라고 하면요. 1번, 긴축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장기의 실업률은 원래 거기 나와 있죠.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원래는 복귀해야 되는데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복귀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장기적으로 자연 실업률에 아무 영향 못 줘요. 이게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고요. 단기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장기에는 필립스 커브랑 AS 곡선이 수직이다. 그걸 나타내요. 자, 다시. 자연 실업률 가설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장기의 AS 곡선과 장기의 필립스 곡선은 어떻게 된다? 이 둘은 수직 이렇게 됩니다. 수직이면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없다. 그걸 뜻한다고요. 총수요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는 거. AD 관리 정책은 총수요 관리 정책은 무력하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책은 무력.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저 이력가설이 만약에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 자연 실업률 자체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 케인즈 주장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는 장기 AS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가 우상향이죠.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장기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무력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다,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력가설이 성립하면 장기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하고요. 네,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